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1페이지입니다. 객관식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이 지말재고로 남아있다. 맞습니까? 옛날에 산 거는 이미 팔렸죠. 제일 최근에 산 것만 기창고에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평균법에는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런 거 본 적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3번. 성격,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재고자산이라 하더라도 모두 같은 방법을 적용해야만 한다. 이게 그 3번이 틀렸는데요. 선입선출이니 후입선출이니 이런 것들은 성격하고 용도 면에서 차이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적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모두 같은 방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질에 따라 달라요.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4번.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의 수량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인플레이션 발생 시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방법. 인플레이션 발생 시 당기순이익이 가장 큰 게 뭐였나요? 선입선출? 그렇죠. 당기순이익하고 재고자산이 같이 간다. 선입선출이 가장 크고 후입선출이 가장 적게. 그래서 적은 것은 후입선출이다. 앞에서 이론을 보고 부동호 이렇게 그려보신 분들도 문장을 처음 보시면 헷갈리십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은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의 결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1번. 적성품은 수탁자가 판매한 경우에 위탁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된다. 그렇죠. 수탁자가 팔아야 제외되고 팔 때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거죠. 2번. 시성품은 매입자가 매입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제외된다. 그렇죠. 시성품은 일단 써보고 시용 판매 써보고 마음에 들면 찾게 의사표시 하는 거죠. 의사표시하면 팔린 겁니다. 의사표시하기 전까지는 팔린 게 아니에요. 판매자의 재고자산 맞습니다. 3번. 할부 판매 상품은 인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한다는 말은 그냥 할부는 팔릴 때 그냥 수익 인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식함으로 대금 회수와 관계없이 인도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증여한다. 그렇죠. 팔린 것 자체가 제일 큰 일이니까. 4번. 밑작품이 도착지 인도 조건인 경우 도착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도착지 인도 도착하면 팔린 거예요. 판매자 게 아니에요. 구매자 겁니다.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는 거죠. 답이 4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에 관한 내용이다. 선입선출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보시면 일반적인 물량 흐름은 먼저 매입한 것이 먼저 판매되므로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그렇죠.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죠. 2번입니다. 기말재고는 재건에 구입한 것이므로 맞습니다. 먼저 들어온 게 먼저 산 거는 먼저 팔았기 때문에 기말재고로 남아있는 거는 재건에 구입한 거 맞습니다. 기말재고 자산은 공정가액에 가깝다 그랬죠. 시가 공정가액에 가깝죠. 재건에 산 거니까. 3번입니다. 물가 상승 시 현재의 매출 수익이 오래된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선입선출법의 가장 큰 단점이 수익 비용이 대응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팔리는 수익은 지금 시가인데 원가, 매출된 거의 원가는 과거께 대응이 되니까. 옛날에 산 게 팔리는 거니까. 최근에 산 게 팔리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4번. 물가 상승 시 이익을 가장 크게 계상함으로 가장 보수적인 평가 방법이다. 보수적인 평가 방법이라는 거는 이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보수적인 평가 방법이라는 거는 이익을 작게 계상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 시 이익을 작게 계상한다. 이익을 작게 계상하니까 보수적이다. 이 말은 맞는데 선입선출법은 물가 상승할 때 이익을 가장 크게 계상합니다. 단기순이익하고 재고자산은 크게 계상하는 것이 선입선출법이죠. 매출원가는 적게.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누계액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된다. 맞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에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해요. 충당금 같은 거는 손실 누계액은 차감하는 형식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게 됩니다. 2번.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평가 손실은 무조건 판매비와 관리비죠. 감모 손실은 비정상적인 경우에 영업의 비용, 정상적인 경우는 매출원가.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는 매출원가가 맞습니다. 4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업이 맞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청솔상해의 재고자산 관련된 문제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다른 원가는 없다고 가정한다. 선입선출법에 판매를 평가할 때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매출 총이익이 뭘까요? 우리 한쯤 본 적이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하면 매출 총이익이 되죠. 매출 총이익.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매출액을 구하고 매출액 원가를 구해서 서로 빼라, 이런 의미예요. 보겠습니다. 매출된 게, 여기 있네요. 매출된 거 25개를 팔았습니다. 개당 140원에 팔았어요. 25개 곱하기 개당 140원 하면 매출액이 나오죠. 25 곱하기 140 하면 3,500원입니다. 3,500원. 25 곱하기 140 하면 3,500원. 그래서 매출액은 3,500원으로 계산이 됐어요. 매출원가를 구해야 됩니다. 25개, 선입선출법이죠. 기초재고 10개가 다 팔렸고요. 매입, 10월 8일 매입 30개 중에 15개가 나가는 거죠. 10개다가 15개 하면 25개가 되니까 25개 중에 10개는 기초재고, 15개는 10월 8일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는 10개 개당 100원, 1,000원이죠. 곱하면 15개 개당 1,100원 하면 15 곱하기 1,100원 하면 1,650원. 합하면 2,650원인 거죠. 매출된 거의 원가는 2,650원입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2,650원. 빼주면 3,500원 빼기 2,650원 하면 850원이 매출 총이익입니다. 850원 답이 1번이네요.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는 천천히 풀어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얼마지? 이거 곱하기 이거네. 그 다음에 매출원가, 매출된 거의 원가니까 선입선출법, 매출된 거의 원가 10개, 이거 15개, 개당 100원, 110원. 이런 식으로 매출된 거의 원가를 구해서 빼주는구나.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자료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상품 재고액이 이렇고, 기말상품 재고액, 판매 가능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상품에 종계정 원장을 그려보면 금방 나옵니다. 상품. 자산이기 때문에 자변에 기초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매입액. 자산이니까 매입액이 자변에 오죠. 그 다음에 기말상품이 대변에 오고, 마지막으로 남는 게 매출된 거의 원가. 매출 원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10만원. 기말상품 재고액은 15만원. 매입액이 주어지지 않고 판매 가능 상품액이 주어졌어요. 판매 가능 상품을 기초와 매입을 합한 금액이 53만원이죠. 그러니까 매입액이 43만원이면 합계가 53만원이 되겠죠. 합계는 대변도 53만원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럼 매출원가가 나오죠. 53만원 빼기 15만원 하면 매출원가 나오겠죠. 53만원 빼기 15만원 하면 38만원. 그래서 매출원가가 38만원, 답이 3번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매입원가는 매입가액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맞죠? 매입가액의 부대비용 합한 게 매입원가구나. 오케이, 좋습니다. 2번 재고원가는 보고기한 종료일까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변동 제조 간접비 및 고정 제조 간접비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말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길죠?
이럴 때는 우리가 안 배운 건데 그냥 넘어가자라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원가 관리 회계를 좀 배우고 나면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틀린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원가 관리를 아직 안 배운 상황에서는 이 부분은 아직 몰라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매입 원가에서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는 차감하나 할인은 차감하지 않나. 할인도 차감하죠.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왔다 해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나온 이론을 그런 식으로 구성한 겁니다. 너무 어려운 거 보지 마시고, 너무 어려운 거, 이런 어려운 단어들, 어려운 문장들 보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가 풀리면 우리는 충분한 겁니다. 그걸로. 4번입니다.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비정상적이면 뭐 영업의 손실 그런 걸로 가야 되겠죠. 정상적일 경우에만 매출원가로 갑니다. 원가에 포함되는 거죠. 매입원가 3번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애누리, 할인, 환출 이런 거는 다 매입에서 차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애누리, 할인 이런 거 다 차감하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기말 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높게 계산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은 기말 재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품에 기말 재고 자산 상품이라 치고요. 상품 종계정 원장에 있으면 기초, 매입, 기말,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일종의 비용입니다. 차변 합계, 이거는 판매 가능 재고죠. 합계는 대변 합계가 똑같다. 이게 상품의 종계정 원장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초와 매입 합계된 금액과 매출원가 기말 합계된 금액이 동일한 거기 때문에 기말과 원가가 합계된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기말 재고 자산을 너무 높게 계산했다. 기말 재고 자산 너무 높게 계산하면 거꾸로 매출원가가 줄어듭니다. 왜? 합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를 넣어보면 기초 100원, 매입 1000원, 합해서 1100원이다. 1000원, 1100원이다. 그렇다면 매출원가 기말 재고도 1100원일 것이다 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 기말 재고가 1000원이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100원이 돼야 되고, 기말 재고가 1050원이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50원이 돼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기말 재고가 커진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합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가를 실제보다 높게 계산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은 매출원가가 실제보다 감소하죠. 실제보다 감소하죠. 너무 높게 계산된 경우는 매출원가 감소하죠. 매출 총이익이 실제보다 증가한다. 왜?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빼기 매출원가 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데, 매출원가가 너무 낮게 계산이 돼버립니다. 기말 재고가 높게 계산되니까 그러면 이익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보다 증가한다. 그렇죠? 매출 총이익이 증가합니다. 단기 순이익이 실제보다 증가한다. 일단 넘어가고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4번 자본 총계가 실제보다 감소한다. 여기 뭐 자본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익이 높아지면 자본도 같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이 틀렸는데, 단기 순이익이 실제보다 증가한다. 이익이 증가하니까 쭉 내려가면 끝에 결국은 단기 순이익이죠. 또 증가하는 거죠. 매출 총이 증가하니까 결국은 밑을 쭉 내려가서 손익계산서의 가장 끝에 단기 순이익도 증가하는 거죠. 문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1, 2, 3번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4번은 자본 총계가 실제보다 감소, 자본까지 들어가니까 좀 어려운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익이 증가하면 자본도 결국은 증가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이라는 거는 손익계산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넘어가서 자본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면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면 자본도 결국은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감소한다 해서 틀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외상 매입금 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기존 매출액, 기초 외상 매입, 기초상품, 기말상품 재고액, 매출축 이런 말이 있으면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종계정장을 그려봅니다. 일단 그려보면 풀려요. 상품입니다. 상품. 역시 기초는 차변에 있죠. 기초상품 재고액이 50만원.
뭐 기초, 매입, 기말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T자 크게 그리고 종계정장을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기초 상품 있고 기말 상품 재고액 60만 원. 그럼 기말이 60만 원. 기초와 기말을 대한 정보를 썼고요. 그 다음에 상품은 전부 외상이고요. 외상 매입금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에 대한 정보가 있죠. 상품 매출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렇다면 외상 매입금도 한번 T자를 크게 그려보는 거죠.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 일종의 부채입니다. 부채는 자산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반대니까 기초 금액이 차변에 해놓고 대변에 옵니다. 기초 부채 대변이 증가죠. 40만 원. 그리고 기준 외상 매입금 지급. 외상 매입금 지급하면 외상 매입금이 감소하는 거죠. 감소니까 차변입니다. 감소. 지급 감소. 차변에 12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일단 기초 상품과 기말 상품 그리고 외상 매입금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 뜬금없이 상품 매출이 나옵니다. 매출액이 150만 원. 매출이 150만 원인데 매출 총 이익률. 매출된 것 중에 이익률이 30%다. 그러면 이익은 얼마이냐? 총 매출이 150만 원인데 이익이 30%다. 그럼 곱해주면 되죠. 150만 원 곱하기 30% 하면 이익이 나올 겁니다. 150만 원 곱하기 30% 하면 45만 원. 그럼 나머지 70%는 150만 원의 70%는 150 곱하기 0.7 하면 105만 원입니다. 이익이 45만 원이니까 나머지 105만 원은 이거는 원가에 해당이 됩니다. 매출된 거의 원가. 매출 원가인 거죠.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원가, 상품 계정에 대비한 매출원가에 이걸 적는 겁니다. 매출원가 105만 원. 그래서 상품 계정에 대비한 합계는 165만 원이 돼요. 그러면 상품 매입을 적을 수 있겠죠. 매입 165만 원. 165만 원 빼기 50만 원 하면 115만 원이 매입인 겁니다. 매입인데, 그렇다면 매입 전체가 다 외상 매입이기 때문에 매입 금액의 외상 매입금의 증가를 우리는 차안했죠. 이 숫자, 매입 115만 원은 외상 매입금의 증가인 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의 증가, 부채의 증가니까 대변이죠. 매입 증가. 매입한 게 115만 원. 대변 합계가 155만 원이네요. 그러면 차변 합계도 155만 원일 것이다. 그렇다면 외상 매입금의 기말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말 금액 155만 원 빼기 120만 원 하면 35만 원. 그래서 답이 35만 원. 3번이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는 끝까지 다 한번 1부 해독한 다음에 2부 해독할 때 와서 봐도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고, 근데 풀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문제는 이 상품 계정 하나만 물어보든가 아니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 계정 하나만 물어보든가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보는데, 이 문제에서는 두 개를 동시에 엮어서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상위 문제인데 하나하나 천천히 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보시면, 풀고 나서는 보람이 느껴지는 문제예요.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저거 어떻게 푸냐 라고 생각하시는데 한번 천천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보면서 풀으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거에 대해 그런 걸 한 번 더 보고 한번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 보시면 재고자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거. 재고자산의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바로 틀렸죠.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운반비 같은 거, 판매비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재고자산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매입과 관련된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죠. 2번, 소매제고법은 실제 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원가 결정 방법으로 유통은 맞습니다. 추정이고 유통은 맞습니다. 3번,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주로 수량 감소, 감모손실은 수량이죠. 뭔가 상해서 없어진다거나 도난 당했다거나 수량 차이입니다. 4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시가 하락, 그래서 가격 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주경기의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20만원 증가되었고 매출액은 270만원으로 매출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라 한다. 단기 매입 금액은 얼마인가? 기초 재고액 나와 있고 매출원가, 매입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기말 재고 나와 있고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T자를 그냥 크게 그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풀려요. 기말 재고액, 재고라고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말 재고액 상품. 일단 자산이기 때문에 기초 재고가 차변에 오고 기말 재고가 대변에 올 겁니다. 일단 항목별로 써놓으면 빨리 풀려요. 매입액이 차변에 오겠죠. 매입액 증가니까 매입액.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대변에 오겠죠. 매출원가. 합계 금액은 동일한 금액이 될 것이고 어떤 금액이 올 텐데 동일한 금액이 될 것이고 똑같다. 차변할게 대변할게 똑같다. 이렇게 한번 그려두고 시작하면 풀려요.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20만원 증가. 그럼 기말 재고액 뭔지 모르겠는데 X로 두고, 기초 재고액 X로 두고, 기말 재고액은 기초 재고액보다 20만원 증가. 그럼 X 더하기 2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초 재고액 X로 두면 기말 재고액은 X 더하기 20만원. 이고, 매출액은 270만원인데, 매출원가에 20%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매출원가를 Y로 두면 Y 더하기 0.2Y 20%를 더한 금액이 매출액이다. 270만원이다. 이렇게 하면 Y가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겠죠. Y 더하기 0.2Y는 1.2Y로 배울 수 있습니다. Y 앞에 1이 생략된 거니까 1.2Y는 270만원. 그렇다면 270만 나누기 1.2 하면 Y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겠죠. 270만 나누기 1.2 해보겠습니다. 270만원 나누기 1.2 하면 Y가 225만원. Y는 225만원. 그렇다면 매출원가가 225만원이구나 라고 방정식을 세워서 풀 수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수학 하기 싫어가지고 못했는데 또 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게 회계 1급에서 나오는, 전산회계 1급에서 나오는 그 수학 관련된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것만 풀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어요. Y를, 매출원가를 Y로 놓고, 매출액이 270만원이니까, 매출원가를 Y로 놓으면, 매출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Y에다가 0.2Y, 20%를 가산한 거니까, Y. 더해주면 270만원이 되겠구나. Y 앞에 1이 생략됐으니까 1.2 더하면 1.2Y는 270만원. 1.2 나눠주면 되니까 270만원 나누기 1.2 하면 Y가 나온다. 270만원 나누기 1.2 하면 225만원. 그래서 매출원가가 225만원이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기 매입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매입액 이거 구할 수 있어요. 대변합계를 보면 X 더하기 20만원 더하기 225만원이죠. 그러면 X 더하기 245만원이 돼요. 차변합계도 X 더하기 245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그럼 245만원이겠네. 245만원. X 더하기 245만원이니까. 답이 4번이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신가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9번도 너무나 어려웠고, 11번도 조금 난이도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수학 너무 못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12번으로 보겠습니다. 12번.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재고평가 방법이 가장 높은 순이익과 가장 높은 매출원가를 기록하겠는가?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할 때 순이익을 가장 높이 계산하는 방법은 뭔가요? 선입선출이죠. 선입선출. 순이익하고 기말재고하고는 같이 간다고 그랬습니다. 기말재고와 순이익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건 선입선출이고, 가장 높은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반대죠.
비용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후입선출이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3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으로 가장 맞는 거죠. 재고자산 취득원가는 매입 부대 비용이죠. 매입할 때 운반비 같은 거. 1번 판매하고는 상관이 없죠. 판매 수출은 판관비입니다. 역시 판매 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은 매입할 때의 비용이에요. 매입시 수입관세. 매입시 뭔가 지급했는데 관세.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면 관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매입할 때 관세는 일종의 매입 부대 비용입니다. 매입할 때 관세, 이건 맞네. 답은 3번이고요. 인수 후 판매까지 보관료. 그건 보관료일 뿐입니다. 인수는 이제 구입했다는 이야기인데, 사가지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 보관료, 그거는 매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죠. 그냥 보관료일 뿐이에요. 또 판매배 관리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매입할 때 관련된 거는 3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입할 때 수입 관세는 처음 보지만, 매입과 관련된 거는 3번밖에 없기 때문에 3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죠? 오케이. 1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실질재고조사법, 2번 선입선출법, 3번 가중평균법, 2번 후입선출, 4번 선입선출 이렇게 있는데요. 가만 보니까 평가 방법, 단가 평가할 때 후입선출, 선입선출, 평균법, 가중평균법, 총평균법, 개별법 이렇게 썼습니다. 실질재고조사법은 이거는 수량을 확정하는 방법이에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 이런 게 있었죠. 이건 수량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기말에 창고에 가가지고 몇 개나 있는지 세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섞어 놓으면 의외로 틀리는 부분 많아요. 단가 결정 방법하고 수량 결정 방법을 섞어 놓으면 의외로 틀리는 부분 많습니다. 잘 보시고 이거는 암기를 하셔도 되고 생각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에서 배울 때 단원을 나눠놨었습니다. 수량 결정 방법, 단가 결정 방법. 성질이 다른 걸 찾는 거죠. 가중평균법, 선입선출, 후입선출은 단가 결정 방법. 단가 결정한다는 게 평가한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단위당 가격이 얼마나 될까 평가해보자. 평가 방법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라는 거. 문제를 14문제 풀었는데요. 계산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론 문제도 그리 쉬운 문제들은 아니었지만, 이론 문제는 그래도 처음 보는 게 있긴 했지만, 앞에 나왔던 이론 파트만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고, 머리를 좀 식히고 조금만 쉬고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